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상훈 여수 YMCA 사무총장의 한겨레 칼럼 좋다. 5.18 진상규명 다시 하자. 이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18 36주기가 그렇게 지나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할 것이냐 재창할 것이냐 논박하면서 결론은 노래가 아니었다. 그들은 5.18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필증 보수주의자들이 굳게 입을 다물고 따라 부르지 않은 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니라 5.18의 존재 그 자체다. 학살인지 사고인지 아직도 명료하지 않다. 쿠데타인지 충정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국민들이 있다. 폭도인지 애국시민인지 틈만 나면 이간질하고 심지어 북한군 소행이라는 주장을 버젓이 퍼뜨리고 있다. 일제청산을 제대로 못해서 나라꼴이 이렇게 되었듯이 당시 학살 주범과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통합이니 화합이니 하면서 어정쩡하게 매듭지어 놓으니 그때를 가장 많이 상징하는 노래조차도 부르니 못 부르니 하는 사달이 난 것이다. 다 잊고 새로운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에게 기회를 주자. 5.18이 진정 소요 사태였는지,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했는지, 그 이후 36년 동안 5.18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다시 조사하고 규명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정녕 몹쓸 노래라면 아예 금지곡으로 지정해버리자. 네, 호남인의 울분이 느껴집니다. 조간브리핑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정부가 이르면 곧, 그러니까 이달 31일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국회 제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의 요구, 쉽게 이야기해서 거부권 행사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20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행사, 여기에 무게를 두고 위헌 여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거부하면 명분이 없으니까 이거 위헌이다, 논리를 만들어서 거부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박 대통령은 순방 나가 있고 결국 국내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황교안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 시점이 바로 방금 한국일보에서 거론한 시점,
11일이라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신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거부해도 20대 국회가 과반을 훌쩍 넘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요, 국회에서 최적 과반 의원이 출석해서 3분의 2가 찬성하면은 그대로 법률로 확정됩니다. 20대 국회는 두 야당이 167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여당 122명 가운데 30여 명만 이탈해도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122명 가운데 친박계는 대략 70여 명, 비박계는 50여 명 정도로 분류됩니다. 비박계가 이번 국회법 의결 때처럼 이탈하게 된다면 재의결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청와대 신임 법무비서관에 최철환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최철환 변호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라는 점입니다. 김앤장 전성시대 여전합니다. 김원철 한겨레 기자가 정치 한 건에서에서 소개한 기사기도 한데요. 한겨레가 확인해 보니까 유엔은 창설 직후인 1946년 1월 24일 제1차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정부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런 권고를 담은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임명직은 물론이고 선출직도 삼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관계자의 말이 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관습법으로 간주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결정이다. 결국 존중해야 할 관행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존중해야 할 관행 정도라 하더라도 쉽게 어길 수 없겠죠. 사무총장식이나 했는데. 반기문 사무총장 내일 방한합니다. 언론과도 공식, 비공식으로 접촉할 계획이라서 반기문 총장이 이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서 옆방에 있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새누리당 울산시당 청년위원장인 최모 씨를 지난 20일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모 씨는 4.13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날인 지난 3월 30일 저녁부터 새누리당 울산시당 사무처장과 한 시의원 등 5명과 함께 술집에서 지인 생일 파티를 했는데 이 술집 멤버십으로 운영된다고 하는군요. 술값만 2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최모 씨는 술에 취해서 옆방에 들어가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 와중에 맥주잔을 던졌다고 합니다. 맞은 손님은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마와 눈 주위에 박혀있는 유리 파편을 제거하고 60바늘을 꿰맸다고 합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공론화되는군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영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서울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지인 한강시민공원 공중화장실에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용하는 시민이 위협을 느낄 때 긴급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역시 한 곳도 없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강시민공원 공중화장실 148곳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범죄 위험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답한 여성의 비율은 2010년 67.9%였는데요. 2014년 70.6%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 기우인가, 과장인가?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기사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우선 경향신문, 여성 혐오 문제를 짚었습니다. 단순히 여성 개인이 싫다는 감정 차원의 배제 또는 증오가 아니라 여성 일반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과 낙인을 의미하지요. 일본의 저명한 페미니스트인 우에노 지즈코 도쿄대 명예교수는 여성을 혐오한다라는 책에서 여성 혐오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모로 여성을 평가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가장 흔한 여성 혐오로 하겠는데, 성격이 원만치 않은 남자도 수두룩한데 좀 드센 여자는 특별히 도드라집니다. 여성 혐오가 심한 사회 속에서 사는 여성들은 그래서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무슨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면 단정하지 못하고 정숙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에노 교수는 여성 혐오는 남성에겐 여성 멸시, 여성에게는 자기 혐오로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 혐오가 남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 경찰은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발표했습니다. 이유진 씨는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가 맞다고 생각한다. 정신질환자라고 해도 망상의 영역은 그 사회를, 그 구조를 반영한다. 그 사람이 여성이 나를 무시했다는 망상에도 여성을 혐오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김현영 성공회대 외래 교수는 여성들의 추모 열기 배경에는 20대 여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여성 혐오 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불안정한 지위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보는 인식이 있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한 단면만 보지 말자, 이런 이야기지요.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강남 20대 여성 살인사건 발생 이후 남성들 사이에서 나를 돌아보자는 자성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장인 박경모 씨는 여자친구가 혼자 밤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을 때 걱정은 하면서도 정작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남역 추모 현장을 3차례나 찾았다는 50대 남성 신모 씨는 그동안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등의 젠더 이슈는 일부 여성단체와 젊은 층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성차별관념에 기반한 폭력을 멈추자고 외치는 용기 있는 남성들도 등장했습니다. 한 남성은 대학원 입학을 했는데 동료 입학생에게 걸그룹 춤을 추게 했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폭력 아니냐라는 자성을 밝혔다고 합니다. 불붙은 남성들의 자성론은 자신의 가족도 언젠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자각과 주체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신지영 한국여성상담센터장은 남녀의 성별 구분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동등함에 대해서 고민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사건이 가져온 긍정적 여파로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여자만 잘 살자 이게 아니지요. 함께 잘 살자는 취지지요. 여기에 공감 못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의 한겨레 칼럼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성 혐오에 대한 논란은 피의자가 정신장애가 있는지 그 여부와 무관하다. 이 사건이 더욱 무서운 것은 아무도 이것이 마지막 사건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라면 그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그녀는 나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근원적인 처방을 내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여성뿐만 아니라 이주자, 빈곤자, 동성애자 등 사회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제2, 제3의 강남 사건은 계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송전원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성추행을 일삼은 시설 관계자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전원 사회팀장과 생활팀장을 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기소했는데요. 경기도 연천에 있는 송전원은 지적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인데 장애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장애인 복지시설 인강원을 운영한 인강재단의 또 다른 산하시설입니다. 사회팀장 어떤 일을 했느냐? 걷고 있는데 거치적거린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수시로 둔기로 때리고 식사 시간에 밥을 더 달라는 장애인의 식판을 빼앗고 밥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생활팀장은 여성 장애인을 자신의 다리 위에 앉혀서 성기를 몸에 접촉하게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성추행했습니다. 사무국장과 생활교사는 한 여성 장애인이 시설 내에 다른 장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이 의심되자 의사 처방도 없이 사후 피임약을 구해서 사탕이라고 속여서 유산시켰습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뭐하러 이런 복지시설에서 일하지요? 돈 받으려고? 예,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엔 홍만표 변호사 속보입니다. 홍만표 변호사와 가족, 홍만표 변호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업체가 2014년부터 충남 천안시와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등지에서 최소 80억대 오피스텔 투자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만표 변호사와 가족, 부동산 업체 명의로 소유권이 명기된 오피스텔이 무려 84가구였다고 하는데요. 홍만표 변호사 부부 명의로 된 오피스텔만 56가구였고 부동산 자산 가치는 50억에 달했습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공직을 떠나던 해인 2011년에 공개된 재산은 13억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국민일보가 확인한 결과 홍만표 변호사와 가족들은 천안시 차암동에 있는 15층 빌딩 B타워의 13층에서 15층 총 53가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기를 끈 이 건물에서 홍만표 변호사는 14층 전체 24가구를, 홍만표 변호사 부인은 13층 전체 24가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5층 24가구 가운데 5가구는 처제 소유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부동산 부호입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1조 3천억대의 피해를 이야기한 동양 사태의 주범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몰래 변론을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 비리 사건, 현재현 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미술품 은닉 사건도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맡은 것으로 알려져서 불법 또는 편법 수임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고하지 않은 수임료 액수가 엄청나다는 짐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제주도의 한 호텔 카지노 운영자 김모 씨의 횡령 사건을 변호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15억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조선일보 보도도 있습니다. 조영남 씨 관련 소식입니다. 연합뉴스 단독 보도인데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영남 씨의 기획사 대표 겸 매니저 장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 그런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은 장 씨를 상대로 무명화가 송모 씨의 대작 여부와 대작 그림의 판매 여부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소환할 예정인데요. 자, 장 씨는 어디까지나 깃털이죠. 검찰은 몸통으로 조영남 씨를 규정하고 조만간 소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조영남 씨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좀 더 진상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것이든 간에 검찰이 나서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 이거는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부패는 사회의 건강도를 떨어뜨리지만 경제에는 이로울 수 있다. 네, 오는 9월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부패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창의성이 약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 상당히 축적돼 있는 편이지요. 부패가 경제에 해롭다고 보는 것이 보다 상식적인 판단이란 뜻입니다. OECD가 펴낸 부패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부패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심각한 방해물이다. 부패는 어떤 경로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까? 일단 기업 경영에 비용을 늘리고 불확실성을 키워서 민간 영역의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새로운 거래를 시작할 때 품질이나 가격보다는 거래 상대방이나 중개인에게 주는 뇌물이 직접적 거래 비용에 해당합니다. 또 계약 성사 여부가 품질이 아니라 로비에 달려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이거는 간접적 거래 비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OECD 보고서는 부패는 기업가 정신을 떨어뜨리고 비생산적인 활동이 확대되면서, 비생산적 활동이 바로 로비 활동이죠.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품질은 나빠진다. 이런 나라엔 외국인 직접 투자도 줄어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겨레에 이 같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모두 말씀을 하시고 검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고 난 뒤에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도 좀 의논해봐야겠고, 개혁을 하자면 제도의 개선과 인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사를 어떻게 할까에 관해서 도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저는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다 말렸습니다. 과격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과격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제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문재인 수석까지도
국민들 보기에 또 좀 대통령이 직접 검사들을 만나는 것이 좀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고 다들 좀 말렸습니다. 참여정부 초창기에 있었던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검사들은 지레 겁을 먹은 듯. 오늘 토론 진행과 관련하여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인식하기에 토론의 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토론과는 익숙지 않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은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보나마나 대통령님의 성의이십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좀 제압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어렵게 마련된 자리이니만큼 좀 검사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노무현 당시 대통령 이 말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는데 이렇게 하죠. 토론의 달인이므로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로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내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난 상당히 그 모욕감을 느끼지만 이 자리에서 모욕 안 느끼도록 하고 토론에 지장 없이 서로 웃으며 넘어갑시다. 왜 검사들은 토론을 못할까? 아니 토론을 두려워할까?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 홍만표 씨를 떠올리자면 그와 관련한 최신 뉴스.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을 변호한 홍만표 변호사. 현행법상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 단체에서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수사기관에 선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홍 변호사가 정은호 대표 원정 도박 사건 등 일부 사건을 수임할 때 서울 변회를 거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법적인 의무사항인 1년치 수임료 신고를 통째로 누락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은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제 검찰의 칼끝은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 씨는 도피 중에도 홍 변호사와 연락하며 조언을 구할 만큼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씨의 혐의 중에는 홍만표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을 소개해주고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는 데다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준 인물도 이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만표 전 검사. 노무현 죽이기, 아니 노무현 죽게 하기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도 서슴없이 했는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홍만표 당시 수사기획관이 브리핑을 통해 금품 수수 금액이나 금품 수수 장소 등을 언급한 것은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물론 친정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았지만 다시 이 질문을 던져본다. 왜 검사들은 노무현 일개인에게 토론에서 질 것이라고 염려했을까? 노무현의 답에서 찾아보자면 토론의 달인이 아닙니다. 저는 토론에서 매번 실제로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론에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참아야 했고 또 편한 길을 많이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어떤 토론에서 이긴 일이 있다면 저는 제 스스로 살아온 삶의 그 미천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삶으로서 증명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하고도 토론에서 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말재주로 이겼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김희택 한겨레 논설위원의 유레카 칼럼 노무현 7주기 검사들 이런 제목의 박스 칼럼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87년 2월 박종철군 추모 시위를 주도한 부산의 인권 변호사 노무현을 구속하라는 정권의 지침을 받들어
부산지검 검사들은 영장을 들고 판사들의 집을 하룻밤새 3차례나 찾아다녔다. 당시에 부산지검장이 바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다. 2003년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검사와의 대화는 하극상 논란 속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검세라는 씁쓸한 유행어를 남겼다. 훗날 검찰과의 격렬한 갈등을 시사하는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이듬해 탄핵에 앞장선 것도 김기춘, 김용균 등 당시 야당 내의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었으니 우연치고는 묘하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돼 망신을 당하더니 잘나가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윤회 게이트 뒤끝에 낙마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맡았던 홍만표 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하필 서거 7주기에 정운호 게이트로 벼랑 끝에 몰렸다. 악연은 사후에까지 이어지는 것인가? 당시 주임검사이자 중수 1과장이던 우병우 현 청와대 민정수석의 향후 운명을 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우병우 이 사람마저도 불행한 그런 결말을 맺게 된다면 노무현 사자의 저주가 작동한 거 아니겠는가. 네,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판단도 가능하겠군요.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